자, 강의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원인가 전에 유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유관 검사를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손상이 될 부분이 뭐라 그랬죠? USB 포트 쪽, 요 뒤에 백패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유관 검사로 해서 문제 요인을 찾아냈을 때는 우리가 수리 시간을 단축하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가 제일 많이 만지고 사용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해 본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메인보드를 우리가 유관 검사를 했을 때는 앞면과 뒷면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 모니터 립스보드 같은 경우는 단면 기판이기 때문에 전면에만 부품 소자가 있는 데만 후면에만 패턴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 이 메인보드는 이 다층 기판이에요. 그죠? 단면 기판들을 여러 개, 그죠? 여러 개 모아가지고 5층, 6층, 10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겉면에 회로가 붙은 데도 회로가 있고 뒷면에 회로가 있어요. 또 이 PCB가 여러 개 붙여 놓은 거기 때문에 안에도 회로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층 기판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면만 보지 말고 후면에도 우리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같은 걸 쭉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이 이제 이 캐패시터, 그죠? 콘덴서블 많이 보죠. 요런 부분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이 칩셋들이 어떤 손상이 되지 않는지 촉각을 이용해서 한번 쓱쓱 만져본다든가 또 열화된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가 본다든가 열화된 부분은 이런 반도체 소자들은 구리 재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열 받으면은 이런 부분이 보라색으로 변한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이 보라색으로 변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로 뒷면을 또 봐야 되겠죠. 뒷면을 봐서 회로들이 끊기는지 이거는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는 참 찾기가 좋은데요. 뭐 청색으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녹색으로 돼 있다든가 이것처럼 진한 고동색 되어 있는 것은 이 회로 패턴을 잘 못 봐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솔다 마스크 잉크라 가지고 회로 보호를 위해서 일단 이쪽에 이 솔다 마스크를 입혀 놓은 거죠. 이게 회로 보호를 위해서. 이게 보면은 요렇게 가느다란 패턴들은 보통 보면 이게 컨트롤 버스하고 데이터 버스들이란 말이죠. 그죠? 요런 부분들이 이제 뭐 끊어져 있을 부분도 있어요. 이 끊겨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제어 신호하고 데이터 버스들이 서로 장시간 안에 왔다 갔다 못 하다 보니까 오동작이 된다. 그래서 유관 검사로다가 이제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패턴이 끊어지면서 이 솔다 마스크가 까졌다 그러면 금방 되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열화된 부분도 이 PCB가 열이 받으면 이제 변한다 그랬죠. 이게 솔다 마스크니까 이렇게 아주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PCB 열화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네, 그런 점을 여러분 체크 포인트를 두고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리를 1차 온 거 보면 이 콘덴서 리드를 갖다가 좀 바짝 잘라야 되는데 이 길게 또 놔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지금 전해 콘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있죠? 이것을 이제 컴퓨터 케이스에 조립하면서 샤시하고 쇼트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초보자겠죠. 그죠? 뭐 깜빡하고 이 리드를 잘라내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리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치 길다 그러면은 니바로 좀 잘라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제 발휘하는 게 뭡니까? 이 독수리는 기능을 좀 충분히 여러분이 활용해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대경이 있어요. 큰 거. 고가의 확대경을 놓고 좀 검사해서 이렇게 불량 부분. 메인보드와 이렇게 소형인 이런 마이크로 ATX 보드는 더 좀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육안 보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긁힌 부분도 없고. 쿨러는 잘 맞고 좋은 거 써놨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사를 이제 유관 검사를 해라.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유관 검사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유관 검사 끝났으면 1차 유형 분석을 해서 이제 끝났으면 이제 뭡니까? 유관 검사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뭡니까? 이제 얘를 이제 상세 점검을 하기 위해서 얘를 분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측정 장비를 넣어서 이렇게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분해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이 뒤에 데이터 버스하고 컨트롤 버스들은 실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예, 특히 이제 이 PCB 후면에 있는, 그죠? 칩셋 주위에 있는 그런 이제 칩 콘덴서들, 이런 것들은 뛸 때 이런 데 걸려가지고 하나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이 없어져도 눈으로 확인 잘 안 돼요. 그죠? 이제 그런 모듈. 옛날에는 이제 보통 후면에 칩셋 주변에 많이 붙어 있는데 요즘은 뭐 나온 보드들은 뒷면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뒷면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앞면 쪽으로, 전면 쪽으로 해서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제 이 회로 패턴들이 이제 급하게 뜯다 보면 요런 부분이 모서리가 날카로워요. 그죠? 요렇게 이제 이 케이스들이 요걸 절곡해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놓은 건 몰라도 날카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게 걸려 가지고 데이터 버스나 아니면 컨트롤 버스는 실 패턴이라고 그랬죠. 걔가 딱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패턴이 끊어지면은 컴퓨터가 오동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우리가 결합할 때도 주의해야 되지만은 분해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다시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장 부위를 단시간에 찾기 기본 지그들, 그죠? 물론 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없는 사람들이나, 연장이 많은 사람과 연장이 적은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연장이 많은 사람이 이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런 지그들이 필요한데, 파워 테스터 지그는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다 갖고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1차 측이라든가 2차 측에 그 컨덴서리 용량 감퇴되면은, 리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저가형 같은 경우는 리플 전압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가 장비들은 이제 리플까지 나와서 아 대충 리플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 콘덴서 용량 감퇴는 있겠구나 이렇게 감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체크 안 된다. 나머지들은 다 똑같아요. 뭐 5V 체크하는 경우 3.3V, 12V 그다음에 파워고 시그널 체크하는 것들은 다 체크가 되는데 단지 저가형 장비에서는 리플 전압 리플은 뭐라 그랬죠? 하도 얘기해서 여러분들 알겠죠?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이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 소재들은 어떤 걸 요구를 하죠? 항상 직류라는 성분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류를 못 하기 때문에 바로 파워 서플라이 교류를 받아서 정류를 해서 2차 측으로 우리가 직류를 뽑아서 각 단자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교류 성분, 즉 노이즈 성분은 반도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걔랑 놀기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없는 좋은 파워를 써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리플을 체크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진행성 불량 같은 경우는 얘를 체크하기가 어렵다. 물론 얘도 뭐 고가라 해서 100%뭐 되는 것은 아니야. 이 설계자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회로를 추가해서 그렇게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또 정밀도의 차이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단종돼서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멀티테스터기도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멀티테스터기 말고 아날로그 있잖아요. 지침으로 있는 게 있어요. 아날로그 테스터기들은 필요해요. 이제 포토커플러 같은 거 정밀 측정할 때 제가 전기전자 기초과에서 말씀드렸는데, 멀티테스터기 디지털 방식은 이 액정에 표시돼서 이 값을 읽으면 되지만, 아날로그 멀티테스터기는 이 지침을 읽어서 특히 저항 같은 데 배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보기가 어려운데, 이제 아날로그 테스터로 양부 판별될 소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전기전자 기초과정에 있을 겁니다. 그것도 뭐 가격이 3만원 미만이니까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테스터기로다 우리 뭐 매일 많이 하는 게 뭐 직류 전압을 잰다든가 저항을 잰다든가 아니면은 다이오드나 FET 트랜지스터의 어떤 방향 체크라든가 쇼트 여부를 검사한다든가 많이 쓰겠죠. 그죠? 근데 포스트 카드는 여러분들이 메인보드 노트북 수리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지급입니다. 그죠? 메인보드 고장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컴퓨터 전원을 넣게 되면 그죠? 메인보드에 어느 부분을 먼저 터치한다 그랬죠? MCU 안에 바이오스 부분 뭐 펌웨어, 바이오스, 메인보드에서는 바이오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바이오스 안에는 몇 가지 루틴이 있는데 거기서 포스트 루틴이라는 걸 통해서 하드웨어가 이상이 없는지 하드웨어가 이상이 있으면은 부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포스트 루틴에 의해서 뭐 어떤 소자들이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루틴에서 주변 기기를 점검을 할 때 여기 지금 숫자들이 올라가는데 16진수로 여기서 멈춘 부분이 그죠? 다음 그 소자가 고장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멈춘 부위가 바로 고장 부위를 뜻하는 거다. 그래서 CPU 쪽이냐, 메모리 쪽이냐, 아니면은 뭐 그래픽 관련 쪽이냐,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장 진단기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PCI 포스트 카드인데요. 연장 케이블 써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켜게 되면, 마이컴 안에 있는, 그죠? 펌웨어, 바이오스가 이제 그, 포스트 루틴에 의해서, 그죠? 읽는 거죠. 읽는 이 번지수가 16진수로 나타나는데, 멈춘 부위가 고장을 나타내는 부위다. 다시 제가 껐다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 순식간에 지나가죠, 이렇게. 그죠? 요거 이제 이쪽 나가는 건 정상적으로 그래픽카드 출력됐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고장 부위가 있다 그러면은 멈추죠. 아예 포스트 리틴 바이오스가 불량이 났다면 이 번호가 아예 안 나오겠죠. 이 숫자가.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고장 부위가 어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정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전압도 보면 12V, 3.3V, 5V가 전 공급되고 있고 클럭 신호와 리셋 신호도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죠. 요런 이제 LED를 보고도 우리가 판단이 하는 거죠. 근데 초보자들은 아직까지 요거 판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수리를 하다 보면 이제 판정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런 방식의 카드도 있어요. 지금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PCI 슬롯이 있는 게 있고 PCI 슬롯이 원가 절감으로 다 없어지는 추세고요. PCI 익스프레스 1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포스트 카드도 양면성을 가진 포스트 카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해외 사이트를 뒤져봐야 되는데 해외 사이트를 뒤져서 리뷰 또 셀러의 평가 이런 걸 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PCI 쪽 슬롯에 꽂아갖고 하는 것은 무리 없이 되는데 이 PCI 익스프레스 1 슬롯에다 꽂아갖고 하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PCI 익스프레스 1의 방식을 사용하다가 좋은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나 공식 카페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있다.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고장 부위가 어느 날은 광범위한 고장 부위를 우리가 추정 유식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고장 부위를 찾아준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카드를 사게 되면 이게 매뉴얼이 딸려 나오는데 이 매뉴얼들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단지 뭐냐면 이제 메이커 PC들은 OEM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드가 틀려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고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슬롯에서 요 PCI 슬롯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 뭡니까? 이게 없어지고 PCI 익스프레스 1만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PCI 슬롯이 없어요. 완 슬롯만 있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PCI 슬롯은 다 없애버렸죠. 여기 PCI 1만 있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포스트 카드를 그죠?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양면성을 가진 그죠? PCI도 쓰고 이 PCI 익스프레스 1도 쓰는 이런 카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꽂아 써보니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사봤어요. PCI 1을 PCI 익스프레스 1을 PCI로 바꿔주는 걸 해봤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장착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장착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꽂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꽂아 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전원이 별도로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하실 때 셀러의 평가라든가 리뷰를 보고 여기다 단독으로 꽂았을 때 포스트카드가 제대로 동작하는 부분을 구매하셔서 테스트가 된 사람들은 댓글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번 구해보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더란 말이죠. 예, 그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수리를 하면서 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장비가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오실로스코프. 자, 전번 강의에서 테스터는 뭐 하는 장비라고 그랬죠? 테스터는 디지털 멀티미터, 즉 테스터는 뭐냐면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전압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 특정 소자, 즉 뭐냐 PWM이라든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발진을 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 작동이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소자에 대해서 파형을 측정해 봐야 된다. 근데 초보자들은 보통 보면 전압만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제품이 이상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전압이 정상적으로 나와도 반드시 우리가 파형을 측정을 해서 이 파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소자의 정상 파형과 비교를 해서 나름대로 이게 어떤 파형이 왜곡됐냐, 아니면은 파형이 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비정상적인 파형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불량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메인보드에서 뭔 이 오시로스코프가 필요합니까? 묻는다면, 그죠? 묻는다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파워 서플라이는 뭡니까? 그죠? 스탠바이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그죠? 스탠바이하고 파워온 전압만 나오지만 어떤 우리가 파워온 스위치를 넣었을 때 그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그죠?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 준다. 그랬을 때 어떤 전압이 나옵니까? 5V, 3.3V, 12V, 마이너스 12V 파워구 시그널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CPU가, 그죠? 메인보드,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CPU가 파워에서 출력하는 그 전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CPU를 생산할 때 안에 VID 값이 있어서 얘가 필요라는, CPU가 필요라는 VID 값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전압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보드에는 CPU 전원부가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12V 전원을 받아서 PWM과 드라이버 IC와 FET와 LC 필터를 통해서, 그죠? CPU VID 값에 의해서 CPU가 원하는 전력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죠? 얘네들은 뭡니까? 스위칭 하는 단계에서, 그죠? 우리가 파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보통 드레인 단자에다가 전압만 줘서 오케이 1.1V 나오네, 이게 아니라 이상 작동을 했을 때는 그 스위칭 파형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그죠? 드레인 단자에 대고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정상이다, 왜곡됐다 가지고 판정할 수 있기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오시로스코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저 아날로그 오시로스코프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디지털 오시로스코프를 써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디지털 오시로스코프 쓰기 전에 이제 아날로그 오시로스코프 쓴 사람은 오시로스코프가 참 파형이 굉장히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요, 그거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오시로스코프가 아날로그는 안에 이렇게 CRT, 우리 모니터도 CRT 모니터하고 LCD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LCD 모니터 나오기 전에는 이게 안에 브라운관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CRT를 썼단 말이죠. 이렇게 CRT, 그죠? 캐소드 레이티브로 해갖고 음극성관이라는 이런 브라운관 TV를 모니터를 썼어요. 여기서 어떤 전자총에서 발사하면서 여기 화면이 나타나는 방식을 썼는데, 이 아날로그 오시로스코프는 굉장히 이 곡선들이 부드럽습니다. 파형을 쟀을 때 XY 좌표상에서 만약에 DC 전압이 됐다면 굉장히 고르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는데, 이 디지털 오시로스코프로 바뀌면서 얘네들은 이 CRT 모니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액정이 들어가 있죠. 액정, 그죠? LCD 패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형이 XY 좌표상으로 우리가 파형을 측정했을 때 요게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직선으로 가면서 이게 리플도 아닌 것이 뭐도 하는 것이 이렇게 좀 나와가지고 초보자들은 간혹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오시로스코프가 증류를 했는데 왜 이렇게 리플 같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그죠? 이 디지털 오시로스코프의 특성은 뭐냐면 이 파형 자체가 아날로그에 비해서 이 디지털은 파형이 굉장히 이쁘지가 못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뭐냐면 오시로스코프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 파형이 틀어지는 그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사용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프로 보상을 해서 이 파형을, 그죠? 정상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추가적으로 오시로스코프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그 유튜브 강의에 내 채널 강의 사이트에 제가 이제 오시로스코프 사용법에 이제 그런 부분을 올려놨는데, 오늘 이제 이 수리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형이 좀 약간 내가 봤을 때 직류도 아닌 것이 약간 맹류 속류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프로보 보상이 지금 안 돼 있지 않느냐, 그 틀어졌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프로보 보상을 좀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실로스코프를 보면 이렇게 이게 적절한 보상이에요. 이렇게 구형파로 나올 때 딱 이게 0이냐 1이냐는 정확한 아주 정확한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틀어지면 이렇게 한쪽이 왜곡된다든가 뭐 상쪽이 이렇게 과보상된 이런 파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저보상된 이런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오시로스코프로 측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원하는 파형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소자 불량인데 이러고 할 수도 있고, 콘덴사 쪽에 우리가 전압을 냈을 때, 그죠? 이런 프로 보상이 적절한 보상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이 리플 나온다, 이거 용량 감퇴하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관가하는 분이 많으면 이런 프로 보상 방법, 프로 보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죠. 그 고장난 것 같아. 그러고 메이커에다가 뭐 AS를 보낸다든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용하면서 오래 사용했다 그러면 한 번씩 우리가 프로 보상에서 이 파양들이 틀어져 있지 않는가, 과보상은 됐지 않는가, 아니면 저보상이 되지 않았는가 해서 반드시 우리가 적절한 프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브에 보면은 트리머 스위치가 있어요. 그 트리머를 갖고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오실로스코프 틀리지만은 프로 보상하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죠? 1채널에다가 프로브 커넥터를 꽂고요. 지금 오실로스코프 하면 앞에 프로브 핀 앞에 이 꽂는 후크 카바를 하나 줄 겁니다. 그죠? 그걸 그 안에다 삽입을 하고요. 오실로스코프를 꽂고, (1) 채널에다 일단 우리 놓았으니까 1 채널 선택됐으니까 일단 프로브를 이제 10배율로다가 올려봅시다. 10배율로. 요거는 이제 뭐 오실로스코프마다 스위치가 틀리는데 사용 방법은 거의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의 그라운드 아거 클립을 요 그라운드에 물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 후크 커버를 꼈죠. 그죠? 갈고리 모양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거기다가 요 파형식 여기다 넣으면은 요렇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 과보상된 프로고요. 이게 과보상이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트리머 요 스위치를 요 플라스틱 그 일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요렇게 파형이 적절한 보상이 됩니다. 이거는 저보상된 거죠. 이렇게 되면 요렇게 맞춰 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실로스코프는 이 파형이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파형들이 요렇게 직선이면서 이게 뭐가 좀 노이즈처럼 나와요. 이게 이제 뭐냐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어떤 특성이에요. 이게 요거는 정상적인 거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에 비해서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정밀한 우리가 리플 측정을 할 때는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래 수리한 사람은 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선호 안 하고 아날로그를 계속 고집하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파형이 요거처럼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리플 측정하기가 아주 좋죠. 그죠? 리플은 뭐라 그랬죠? 직류 성분 속에 포함된 교류 성분이다. 그래서 이 디지털 소자들은 이 노이즈 성분을, 그죠? 굉장히 싫어해요. 이런 것들을. 얘는 요런 아주 깔끔한 신호를 원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 조금 파형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전에 안 그랬는데, 그러면 이 프로브 보상이 잘못되어 있는지, 과보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보상이 되어 있는지를 이런 반드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동영상처럼 프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거의 뭐 안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요것도 전번 시간에 강의한 건데, 이제 메인보드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콘덴서의 용량 감퇴죠. 했을 때 이 콘덴서를 갈기 위해서, 그죠? 지금 이 콘덴서가, 그죠? 리드 타입의 콘덴서죠. SMD 콘덴서가 아니라 이 홀 구멍에 이 리드가 삽입해서 지금 뭡니까? 그 PC 뒷면에, 그죠? 거기다가 솔더링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탈거나 아니면 우리가 솔더링 하기 위해서 얘를 빼야 될 때, 얘를 뒤집어야 됐을 때 평행이 맞질 않아요. CPU가 없다라도 여기 이런, 그죠? 어떤 메모리라든가 PCI 익스프레스 포트라든가, 그죠? 이런 PCI 포트라든가 아니면 뒤에 있는 램 포트 이런 것 때문에 평행이 맞지 않아서, 물론 갈기는 갑니다. 그죠? 하지만은 이 작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잘못하다가, 그죠? 이게 높낮이가 안 맞다 보니까 미끄러져 가지고, 그죠? 어떤 그 데이터 버스하고, 그죠? 컨트롤 버스 가느다란 패턴을 갖다가 인투 TV 때려서 끊어먹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면서 좋은 건 뭐냐면, 요렇게 지지대 볼트 너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그 인터넷에서 팔아요. 그 보통 메인보드 높이가, 그죠? 뭐 CPU를 끼더라도 요 2개 정도만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볼트기 너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양쪽에다 꽂는 거죠.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 가지고 사용하시면, 그죠? 어떤 뒷면에
패턴 앞면에서 우리가 측정할 것도 있지만 뒷면에서 측정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테스트하게 측정을 한다든가 오시로스코프로 측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솔더링, 디솔더링 할 때 굉장히 작업이 편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제 지지대 볼트 너트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지대 볼트 너트 하면 나와요. 그죠? 나오는데 이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지금 요런 게 두 개죠. 그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그죠? 두 개를. 그래서 요런 건 이제 보통 4개 정도만 있으면 돼요. 보통 나사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지만 양쪽에다가 사방에다만 걸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앞에 여기 너트지 않습니까? 너트. 요 너트를 갖다 이렇게 일단 풀으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풀릅니다. 그죠? 그럼 4개가 되겠죠. 4개가. 4개를 이제 그 보드 양쪽, 그죠? 상단에 2개, 하단에 2개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죠? 일단은 보통 뒤집어서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나사를 결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해 주시고 이렇게. 그죠? 여기다도 하나 또 이렇게 결합해서 너트로 잠가 주시고요. 이렇게. 이것도 제가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PCB 보드 지지대도 많이 팔아요.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는 걸 파는데 굳이 그걸 살 이유가 없고 뭐 보드 크기에 따라서 맞지 않는 것도 있고 PCB 홀더도 우리가 뭐 닙스 보드나 AD 보드 할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메인 보드는 다른 거에 비해서 보드가 PCB가 좀 커요. 그죠? 요거는 지금 마이크로 ATX 보드니까 작지만은 ATX 보드 같은 건 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PCB 지지대 이런 거를 그 어떤 그 인터넷에 하면 비싸요. 그런 것들은 뭐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PCB 홀더는 또 맞지도 않고 그러면 요렇게 끼면 요렇게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요걸 뒤집어요. 평행이 맞잖아요. 이게 평행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테스트하기를 딱 올려놓고 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콘덴서 요게 불량입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갖고 인두로 갖고 있죠. 이렇게 딱 디솔더링 한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이게 편합니다. 수평이 맞잖아요. 그죠? 수평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측정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기울기 안 맞잖아요. 이게 맞자 떨어지냐 이렇게. 그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작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지대 볼트 너트를 가지고 계시면 그죠? 단가도 얼마 안 하잖아요. 여기서 측정하다가 뒤집는다 그럼 뒤집어 가지고 여기서 또 측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될 필수 수공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요거 실제로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처럼 그죠? 지금 이렇게 부품이 다 이게 결합된 상황에서 우리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라 해서 보통 메모리 빼고 CPU 쿨러 빼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요거 2개만 하면 뭐 높이가 낮은 건 하나만 해도 되는데 보통 이제 다른 부품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그 2개를 결합을 해서 씁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경우에 또 하나만 해도 되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 맞는 작업성을 그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거 조여줄 때는 좀 꽉 조여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약간 느슨하게 조여주면 흔들흔들 되니까. 저는 교육 차원에서 그냥 대충 이제 제가 조이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그라운드 부분이기 때문에 꽉 조여도 손상이 안 되죠. 나사가 결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놓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 이렇게 결합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덜렁덜렁 되면 안 되겠죠. 꽉 조여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패턴 검사도 좀 편하게 하시고, 그죠? 유관 검사할 때. 뭐 디지털 테이스하기 나가지고 어떤 뭐 쇼트 검사를 한다든가 할 때도 좋고. 이게 수평이 안 맞으면 미끄러져서 있지 않습니까? 요 프로브 핀이 여기를 건드려서 여기 지금 가나다는 게 데이터하고 컨트롤 버스라고 그랬죠? 걔가 끊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약해요. 그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하라면 됐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TV나 모니터도 펌웨어, 그죠? MC1의 펌웨어가 불량이라면 전자회로를 컨트롤 못한다 그랬죠? 이 지금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예요. MC1의 바이오스, 즉 펌웨어가 손상이 되게 되면, 그죠?
컴퓨터, 이건 이제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는데, 컴퓨터 전원을 먼저 키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읽는다 그랬습니까? 그죠? MCU 안에 있는 바이오스를 읽는다. 바이오스는 세 가지 루틴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루틴이 뭐냐? 그죠? 포스트 루틴이 읽는다 그랬어요. 그죠? 포스트 루틴을. 그래서 CPU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메모리가 이상이 없는지, 그래픽 카드가 이상이 없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그죠? 다음에 뭡니까? 그죠? 다음 루틴을 갖다가 바이오스의 다음 루틴을 하는데, 만약에 그 MCU 안에 있는 바이오스가 손상됐다 그러면 못 읽으니까 당연히 포스팅이 안 되겠죠. 포스팅이. 그러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증상이 생긴다. 그럼 걔를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제조사에 들어가서 그 해당 모델에 대한 바이오스 펌웨어를 다운받아서 다시 메인보드에 고장난 손상된 펌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는데, 사람 손으로 뭐 인두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스터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롬라이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MCU 안에 있는 펌웨어를 쓰거나 그죠? 읽거나 할 수 있는 이 장비가 바로 이 롬라이터예요. 롬라이터는 뭐냐면은 그런 그 펌웨어를 읽거나 쓰는 장비다. 이 장비가 없으면은 우리 TV 모니터 펌웨어 불량일 땐 수리 못하잖아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롬라이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고가형 장비, 이런 건 한 200만원대 되죠.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이 장비를 많이 썼어요. 왜냐면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220V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아답터로 들어가는 게 220V 바로 들어갑니다. 인터페이스는 USB 방식이에요. USB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런 롬라이터 프로그램과 통신을 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읽고 써놓는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얘는 항상 그 메인보드에 있는 그죠? MCU라는 그 칩을 탈거를 해가지고 여기 소켓 컨버터에다 꽂아가지고 이 소켓에 넣어서 이 라이트를 하거나 그다음 읽기나 해야 돼요. 그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 제조사에서 제공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가형 롬라이터가 있고요. 저가형 롬라이터 이런 걸 많이 갖고 계시죠. 요즘 ISP라는 게 있어요. 인시스템 프로그래머라는 이런 장비가 있는데, 얘는 뭡니까? 얘는 그죠? 어떤 그 AD 보드나 모니터나 TV 있죠. AD 보드에 MCU를 탈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펌웨어를 읽거나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입력 방식은 이 220V 전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데스크탑하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그 데스크탑 PC에 있는 USB 전원을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프로그램은 여기 메이커에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얘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붙은 상황에도 할 수가 있고, 조금 전에 고가형 롬라이터처럼 그 MCU를 탈거한 상황에서 소켓 컨버터에도 꽂고 이 소켓에 장착을 하는 상황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메인보드만큼은 우리가 붙여 있는 상황에서 롬라이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CU를 탈거해서 소켓 컨버터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장착을 하는 상황에서 이 소켓에 꽂고 우리가 어차피 라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고가의 롬라이터보다는 이걸 많이 갖고 있는데, 이 ISP 지구도 이걸 활용해서 소켓 컨버터를 이용해서 탈거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메인보드 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켓 컨버터가 있어야 돼요. 왜? 붙은 상황에서 그죠? MCU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AD보드처럼 못한다고 그랬죠. 메인보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소켓 컨버터가 있는데, 이 소켓 컨버터들이 정품은 굉장히 비쌉니다. 인터넷에 보면 ISP 지구에 쓸 수 있는 이런 그 정품이 아닌 그죠? 비품의 어떤 이런 소켓 컨버터들 많이 파는데 뭐 거의 쓰는 건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정품이 좋긴 좋은데 뭐 이런 거 갖고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진 않아요. 요거 판매처에 들어가면, 저희 정식 카페에 들어가면 그 장비 뭐 판매처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팝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메인보드에 쓰는 그 SoIC 8핀 타입의 MCU는 그 모니터나 TV에 쓰는 AD보드에 그 장착되어 있는 MCU보다 좀 커요. 그래서 소켓 컴퓨터가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ISP 지구용으로 이렇게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메인보드를 우리가 보통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CU를 탈거해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장착된 상황에서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 지금 집게를 그 메인보드의 MCU에 그죠? SoIC 8핀 타입을 많이 쓴다. 거기다 물려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분량이 많아요. 어떤 데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걸 잘 안 쓰고 보통 이제 그냥 탈거해서 이 소켓 컨버터에 넣고 쓰죠, 거의. 그래서 요런 이제 우리가 이 소켓 컨버터를 구입하실 때 고가형, 저가형이 있는데 정품보다는 그죠? 저가형을 사더라도 작동은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단순히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사지 마시고요. 요런 것들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노트북 같은데 옛날에 그죠? 인텔 그 MCU 같은 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 안 쓰고 보통 AD 보드에는 보통 SoC 8핀 타입의 그 MCU를 많이 쓰는데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기면 MCU가 메인보드는 좀 AD보드 MCU에서 큽니다. 그죠? 크기가 넓어요. 그 면적이. 그런 것하고 더 작은 거 두 개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TV나 메인보드나 우리가 모니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컨버터는 우리가 ISP 직을 사면은 안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여기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메인보드 펌웨어 불량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그 소켓에 MCU가 메인보드는 꽂아져 있을 때 SMD 타입이 있고 소켓에 꽂아져 있는 거 있어요. SoC 8핀 타입의 그런 그 MCU들은 보통 PCB에 솔더링 되어 있습니다. 근데 D평 타입의 발 8개짜리 그죠? 그런 D평 타입은 보통 소켓에 그죠? 소켓에 꽂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뺄 때 여러분들이 잘못해갖고 그 다리는 구리재질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로 걔를 빼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D평 타입의 MC를 빼낼 때는 요런 게 필요해요. 요런 걸 이용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롬 이젝터 요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용 장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메인보드에 PLC 32 타입을 쓰기 때문에 발은 요런 그 롬 이젝터도 갖고 있어야지 그걸 우리가 뭐 드라이버나 어떤 핀셋을 뽑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리수가 가죠. 소켓의 핀이 뭐 휘어진다든가 뭐 어떤 쇼트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MCU 어떤 그 다리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접촉 불량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롬 이젝터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필요 항목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우리가 요런 이제 메인보드는 여기 보면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딥 타입으로 되어 있죠. 요게 MCU예요. 요게 MCU.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작업을 할 때 보통 이제 초보자들은 요 일자 드라이버를 저 여기 넣어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막 이걸 빼요. 그러면 이 높낮이가 흔들흔들면서 여기 있는 다리들이 이게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뺄 때는 반드시 여기 이제 롬 이젝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런 게 있고 옛날에 이제 PLC 32 타입은 요런 걸 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요거는 이제 PLC 44 타입 같은 거 많이 썼고 요게 이제 지금 뭡니까? 요런 게 직경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D평 타입의 MCU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는 거죠. 걸고 잡아 빼면 되겠죠. 너무 또 힘을 많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런 이제 롬 이젝터라는 게 필요해요. 물론 기술 좋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 솔더 어시스트나 아니면 요런 십자 드라이버를 하는데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구리 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휘어서 다시 원위 치면 똑 부러지죠. 그러면 똑같은 또 MCU를 구입을 해서 요런 소자를 구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롬 라이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또 번거로움이 있죠. 그죠?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 MCU 이걸 갖고 뭐 보유하고 옛날에는 이제 PLC 32 타임은 많이 이게 보관해 가지고 그죠? 많이 썼어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이게 재고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MCU 그 소자 불량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가지고 보관을 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요게 SYC 8핀 타입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 쓰는 거냐면 모니터 쪽에 많이 썼던 거죠. 이렇게 PLC 44 타입 이런 것들 많이 IO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이렇게 그 구입해서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안 쓰다 보니까 SYC 8핀 타입 정도 이런 거나 재고를 갖고 있지. 지금 이런 것처럼 딥 타입의 어떤 요런 MCU는 안 갖고 있죠,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제품 수리하려면은 이 준비해야 될 사소한 수공구라든가 지그라든가 그런 측정 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고가인 장비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저렴한 장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제품의 손상 수리할 때 어떤 소자의 손상을 덜 입히게 쓰는 거니까 꼭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지만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지금 수리 입고된 제품은 그죠? 펌웨어 불량으로 그죠? 펌웨어가 이 MCU 안에 들어있는 펌웨어가 손상이 돼서 온 그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메인보드 쪽 그죠? 이 메인보드 데스크탑 메인보드 쪽은 우리가 그 펌웨어가 공개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이 에즈락 제품이면서 이 에즈락 제품의 이 PCB 그 메인보드 모델이 H61M-HVGS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에즈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다운로드에 보면 이 바이오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들어가면 요 모델에 대한 걸 조회해서 들어가면 이 바이오스 이 펌웨어를 내 컴퓨터에다 다운로드를 먼저 해야 되겠죠. 다운로드 선생에서 ISP 지그나 또는 롬라이터를 이용해서 다운받은 펌웨어를 MCU에 재기로 가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 제조사 홈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모델들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링에서 찾아야 되는데 구글링에도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내 그 컴퓨터에다 내 PC에다가 DB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받아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수리가 아니더라도 이 모델에서 내가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 컴퓨터에다가 그죠? 이 메인보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이제 게으르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인데 저도 이게 한다면서 또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TV 수리가 들어온다, 모니터 수리가 한다면은 MCU가 불량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그죠? ISP 지그를 통해서 내 컴퓨터 카피해 놓으면 되는데 또 그게 귀찮아서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수리맨들은 좀 더 부지런할 필요는 있다. 그죠?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그죠? 이 바이오스 요 들어가면 모델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그 SPI 플래시 롬이죠. 이게 그 MCU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롬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SPI 플래시 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운 좀 잘 받아 놓으시고요. 롬 라이팅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 쪽은 ISP-G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G게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접촉 불량이 많아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한 10번이면은 한 번 성공할까 말까 막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사람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좀 더 좀 편리하게 만들어냈으면 어떨까. 근데 요거 요 핀에 맞춰야 되고 요 핀이 굉장히 얇아요. 이게 구부러집니다. 그럼 잘못하면 얘 데미지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죠? 이 집게를 꽂고 요거를 이제 ISP 지그 쪽에 소켓에다가 얘를 그죠? 이 컨버터를 꽂으면은 바로 그냥 우리가 얘를 탈거하지 않은 상황에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요것을 써보니까 물론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있으면은 요것도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아요. 요 구매 사이트는 제가 그 제 공식 카페에 보면 장비 구매처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런 걸 많이 올려놨을 겁니다. 그죠? 가격도 싸요. 그래서 메인보드 쪽에 한번 요런 걸 시도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 측면에서 봤을 때 권장사항은 아니다. 그죠? 그죠? 사용 방법은 요 소켓에서 꽂으면은 그 우리 그 모니터 AD 보드 할 때 그죠? 바로 연결해서 하듯이 똑같이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IS 요렇게 지금이 요렇게 된 거죠. 그죠? 소켓에 꽂고 이런 식으로 해서 USB 포트를 이제 PC에 연결해 가지고 롬 라이팅 프로그램을 띄워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사진 요거만 케이블만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요렇게 ISP 지그에 소켓에 얘를 장착을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죠. 그죠?
MCU를 탈거한 상황에서, 그죠? 이런 그 비품, 정품이 아니라 비품 이 소켓 컨버터를 판다 그랬죠?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한 상황에서 이제 똑같이 쓰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방법. 요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요거. 소켓은 제가 써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요런 방법을 써서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권장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고가 장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ISP 지그에 비해서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쪽의 지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개 장비를 갖고 쓰는데 메인보드는 주로 이제 ISP보다는 이런 이제 고가 장비를 이용해서 라이트를 해요. 예, 고가 장비 쪽에 지금 그 롬라이터는 제가 이제 정품 소켓 컨버터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정품이 좀 좋긴 좋죠, 그죠? 아무래도 가격도 비싼데. 자, 그러면 요거는 마찬가지로 MCU에서 탈거한 상황에서 소켓 컨버터에다가 얘를 장착한 상황에서, 그죠? 여기다가 롬라이터 소켓에 장착을 하고 이제 USB 케이블을 통해서 롬라이터 프로그램하고 교신을 하는 거죠. 하여튼 요거는 거의 불량도 없어요. 그래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메인보드 할 때는 요걸 많이 쓰고요. 모니터나 TV 할 때는 이제 ISP 지그를 통해서 하는데, 참 요즘 ISP 지그가 지금 뭐가 또 문제입니까? 어떤 게 문제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형 ISP 지그는 요즘 모니터나 TV는 RGB 포트가 없어요. 그죠? DV 아니면 HDMI 아니면 DP 포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잘 옛날 구형을 안 돼요. 그래서 그 뭡니까? 비프로그 아니죠. 그 ISP죠. ISP 상위 기종이 나왔는데 그건 잘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가격은 한 25만원 되죠.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예,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다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도 요걸로 많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방법을 권장하고 싶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ISP 지그를 갖고 있으면은 일단은 MCU를 메인보드에서 탈거한 상황에서 하라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소켓 컨버터에 쓰면은 ISP 지그도 고가 롬라이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이제 이 1차 고장 분석을 했죠. 1차 고장 분석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리를 해서 이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쭉 했죠. 2차 분석을 하기 전에 다시 파워 서플라이의 동작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해서 알 거예요. 오토 방식 220V만 인가하면 2차 측에 AD보드에 필요한 5V와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 보드에서 필요한 LED 모니터는 드라이버 보드가 장착되어 있죠. 드라이버 보드를 동작시키기 위한 12V가 2차 측에서 자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모니터 립스 보드는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니터만 주구장창 수리하던 사람들은 이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나 아니면 그 TV 쪽 파워 SMPS를 보고 왜 5V 밖에 안 나오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데스크탑에 쓰는 이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 TV에 쓰는 그 SMPS는 바로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220V만 인가하면은 그죠? 우리가 늘상 머릿속에 있는 립스보드처럼 뭐 전압이 다 나와야 되는데 5V만 나오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0V만 인가하면 우리 이제 파워 서플라이 지금 데스크탑에서 파워 서플라이는 우리가 뭐 어떤 전압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스탠바이 전압, 대기 전압 5V하고 파워 전압만 나온다. TV 쪽은 SMPS는 어떻습니까? 220V만 꽂으면은 뭡니까? 스탠바이 전압 5V만 나와요. 그 스탠바이 전압 5V는 뭐냐면 어떤 장치들을 기본 동작시켜주기 위한 기본 전압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모컨을 쓴다. 그럼 AD보드 쪽에서 그 리모컨에서는 그죠? 적외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AD보드에 동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지금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는 스탠바이저 5V를 가지고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부팅 회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죠? 메인 전압을 기동을 시켜서 그죠? 5V, 12V, 3.3V 파워 시그널 마이너스 12V가 메인보드에 전압이 공급돼야 모든 장치들이 동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 스탠바이 전압 5V가 그죠?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바로 못 쓴다 그랬죠? 5V를. 왜냐면 사우스 브리지라든가 아이오 같은 경우는 5V를 그냥 못 쓰다 보니까 5V 스탠바이 전압을 받아서 레귤레이터가 인풋에 5V를 받아서 아웃풋 쪽으로 3.3V를 보통 출력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3.3V를 쓰기 때문에, 물론 또 IO 같은 건 더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3.3V를 받아서 전압 강화회로를 통해서 또 우리 전압을 분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탠바이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TV 쪽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무슨 방식을 사용했다?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220V만 인가하면, 그죠? 9번 핏, 즉 보라색 사이드 5V 스탠바이 전압과 녹색 케이블을 통해서 16번 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V 파원 전압이 출력되고 있더라. 이것은 뭐냐?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전압입니다. 기본적인 전압.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동작시킵니까? 부팅 회로의 그 회로 해석하고 동작 원리를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그걸 여러분 상기를 하면서 다시 여러분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220V 꽂으면 스탠바이 전압하고 파원 전압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파원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원 트리거 신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IO를 거쳐서, 슈퍼 IO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우스 브리지에서, 그죠? 파워온 시그널을 어디 주냐? 바로 TR 베이스를 건드려 줌으로써 컬렉터에서 대기하고 있던 5V가 에미터로 흐르면서,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0V로 떨어지면서 ATX 파워 서플라이는 어떤 동작을 해서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이차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0V로 떨어지면서 파원 전압이 5V에서 0V로 떨어지면서 메인 전압을 기동하는 신호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빌어서 3.35V, 12V, 마이너스 12V 파원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빌어서 메인보드 커넥터를 더고 주는 거죠. 그죠? 이런 원리를 얘기 드렸죠. 그래서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는 색깔별로 전압이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주황색이 3.3V고요. 적색이 5V고 노란색이 12V고 파란색 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12V인데 메인보드에서 마이너스 12V 씁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이 스탠바이 전압, 대기 전압 5V가 나오는 거고요. 초록색, 이게 바로 파워온 전압이죠. 부팅 회로를 작동시키기 위한 대기 전압을 쓴다. 그죠? 요걸 이용해서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5V를 3.3V로 레귤레이션 동작에 의해서 다운시켜서 3.3V를 쓴다. 그 다음에 회색 단자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신호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메인 전압을 출력하면서 약간의 시간차 50ms에서 500ms라는 그런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파워가 정상이라면 파워 서플라이가 파워구 시그널 PG 신호를 갖다가 이 메인보드 커넥터를 주게 되면 메인보드에서는 이 PG 신호 가지고 우리가 리셋 신호를 쓰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은 메인보드는 정상 작동, 즉 포스팅이 안 된다. 화려한 무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죠. 그래서 파워 정상이라면 PG 신호는 OK 떨어지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파워 테스트하기로 테스트할 때 PG하고 OK 떨어지죠.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검정색 그라운드는 항상 검은색은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요 색깔은 좀 애울 필요가 있어요. 요 색깔을.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가 테스터기를 찍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번 강의에 있던 부팅 에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220V 인가하는데 파워는 그 3.3V, 5V, 12V 왜 안 나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220V를 인가를 하게 되면 파워 서플라이 인가하게 되면 이미 이제 메인보드 여기 커넥터가 꽂아져 있겠죠. 파워 커넥터가 220V를 인가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그죠? 파워 전압 5V가 나오는데 이 두 개 전압은 뭡니까? 부팅 회로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한 우리가 그죠? 신호를 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 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위 220V가 꽂으면은 스탠바이 전압 5V가 나오는데 이 5V는 이 소자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전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220V 인가하게 되면 두 가지 전압 중에서 스탠바이 전압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레귤레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레귤레이터는 뭐예요? 전압을 다운하는 소자죠. 다운하는 전원 소자입니다. 자, 인풋으로 들어가면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 단자는 뭐가 나오냐? 그죠? 3.3V가 나와요. 3.3V가 나오면은 그죠? 요 스위칭 다이오드를 통해서 각 사우스 브리지, IO, 그다음에 크리스탈로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게 전압이 공급이 돼요. 왜? 소자가 작동하려면 VC 전압이 공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크리스탈까지 동작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하기 위해서 보통 32.768kHz의 수정 발진자가 달려 있어요. 얘가 정상이고 전압이 공급 다 되더라도 이 수정 발진자가 동작을 안 하면 우리 부팅이 될 수가 없죠. 그죠? 포스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크리스탈은 뭐라 그랬죠? 오케이스의 주의자다. 주의자가 없으면 주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탈의 클락에 사우스 브리지라든가 이 아이의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는 거겠죠. 전자 소자는 이렇게 동작한다 그랬죠. 전자 제품마다 이 크리스탈에는 수정 발진자가 역할에 따라서 몇 개가 2개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1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 스위칭 다이오드가 왜 있냐면요. 자, 우리가 전원을 껐을 때 여기 지금 CR203에 배터리가 하나 수은전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전원이 차단이 되면 이 배터리가 이 220V 코드를 빼게 되면 여기에 공급되는 이 사우스 브리지 안에 있는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가 다시 이 스위칭 다이를 통해서 여기다 공급되는 거죠. 이 사우스 브리지 왜 공급이 될까요? 여러분들 MCU 안에 바이오스가 들어있다 그랬죠. 바이오스.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컴퓨터를 사게 되면 그죠? 셋업 델키나 F2키나 뭐 F8키나 이런 걸 쳐가지고 바이오스 화면을 셋업 화면을 띄우게 됩니다. 셋업 화면을 띄우게 되면 뭐 날짜도 고치고 뭐 부트 시퀀스도 고치고 그 다음에 뭐 시큐어 부트로 할 거냐 레거시 부트로 할 거냐 이런 걸 설정을 막 하죠. 그죠? 그런 걸 갖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바이오스 MCU 안에 있는 바이오스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분들 사용자가 설정한 값은 요 사우스 브리지 안에 RTC NVRAM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CMOS라는 게 있는데 CMOS는 아주 저전력으로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컴플리멘터리 옥탈 CMOS죠.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라는 약자를 써서 굉장히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CR203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20V 코드를 뽑았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자가 저장할 값 날짜라든가 아니면 부트 시퀀스가 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그 바이오스에 설정하죠. 그 값이 여기 RTC NVRAM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걔를 220V 때 보호하기 위해서 이 CR203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러죠. 뭐 셋업을 다시 잡으십시오. F1키 나오죠. 바로 이게 문제가 됐던가 아니면 이쪽에 이 회로 쪽이 그죠? CMOS 회로 쪽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초보자들은 어떡합니까? 배터리 문제네 하고 뭐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서 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바이오스 회로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MOS 회로라고 그러죠. 이쪽 CMOS 회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래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파원 전환 5V가 또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은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게 NPNTR이죠. NPNTR은 뭡니까? 에미터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는데 에미터는 접지가 돼 있어요. 컬렉터하고 5V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컬렉터에 5V가 대기하고 있어도 그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릅니까? 아니죠. NPRTR의 특성은 뭐냐면 베이스에 어떤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그죠? 컬렉터 에미터 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FET도 마찬가지잖아요. 게이트에 어떤 신호, 스위칭 신호를 주지 않으면은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기가 흐르든가 아니면 소스에 드레인에 전기가 흐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우리가 게이트에다가 어떤 신호를 스위칭 신호를 주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지금 뭡니까? 현재 안 흐르고 있는 대기 상태예요. 파워온 전압이 5V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ATX 파워 동작 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익차를 이용한 거라고 했죠. 이게 파워가 그죠? 5V에서 0V로 딱 떨어지게 되면 메인 파워가 동작하는 거예요. 5V, 12V, 3.3V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동작시키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파워 버튼을 딱 눌렀을 때 파워 버튼을 눌렀다 뗐을 때 파워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IO로 들어가서 IO에서 또 가공을 하겠죠? 이 신호가 다시 어디 들어가냐? 사우스 브리지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우스 브리지에서 가공을 해서 여기서 뭡니까? 이 신호를 그죠? 파워 트리거 신호를 바로 이때 어디로 주냐? TR 베이스에 주는 겁니다. 그죠? TR 베이스에다가 이런 신호를 주니까 양의 신호를 주니까 TR은 어떻게 동작돼요? 베이스에 어떤 신호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5V는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면서 어떻게 되죠? 에미터가 접지가 돼 있죠. 이게 5V에서 0전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파워 단자는 0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파원 신호 들어왔네. 그리고 메인 전압이 기동이 돼서 그때 우리가 5V, 12V, 3.3V, 마이너스 12V 파워고 시그널까지 들어와서 이것이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각 장치의 전기 공급 및 리셋 신호, PG 신호를 리셋 신호를 쓴다. 이런 이제 그 회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동작 원리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울라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안에 지울라 그러면, 이 시모스 점퍼를 갖다 꽂으면 뭡니까? 이 전기가, 그죠? 이 그라운드로 흐르기 때문에 얘네들 공급이 안 되겠죠. 그죠? 여기는 지워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 시모스 점퍼가 있는 거죠. 요 시모스 클리어 점퍼도 쓸 활용 용도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모르고에다가 빼야지게 동작이 되네 꽂아가지고, 왜 전원 버튼이 안 눌러지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꽂아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메인보드는 모르시면 점퍼를 함부로 빼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 그죠? 이 부팅 에러 쪽, 그죠? 부팅 에러 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전번 강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 한번 볼게요. 220V 전원만 딱 인가하게 되면 파원 전압하고 스탠바이 좀 나오고 있죠, 5V가. 이게 나오죠. 요 두 가지 밖에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왜? 스위칭 회로를 건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5V를 0V로 떨어뜨리는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키는 거. 이때 이제 파원 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데스크탑 프론트 패널에 있는 거. 그때 뭡니까? 스위칭 회로가 동작돼서 12V, 5V, 3.3V, 그죠? 파워 시그널이 나와서 우리가 부팅 회로가 동작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면에, 그죠? 어떤 윈도우가 뜨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죠. 다시 끈다 그러면 뭡니까? 전원을 끄면 파원 전압하고 스탠바이 전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메인 파워가 기동하면 이 지금 5V 파원 전압 시그널이 0V를 떨어지니까 LED는 꺼지겠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다. 이걸 머릿속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뭐 간혹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파워 서플라이 뭐 불량 나는 걸 많이 뭐하고 수리한다고. 수리하려면 이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이 원리를 모르면 못하잖아요. TV, SMP 수리하면서 스탠바이 개념을 몰라서 굉장히 애를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스탠바이 쪽에. 그 다음에 그 메인 전압 기동하기 위해서 스위칭 회로인데, 스위칭 회로는 보통 TR과 포토커플을 통해서 스위칭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회로를 뒤져서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런 동작 원리하고 TV, SMPS는 비슷한데, TV, SMPS는 이 파원 전압을 우리가 스위칭 신호로 안 쓰는 거죠. 예, 요거. 그런 부분이 또 좀 약간 틀립니다. 근데 뭐 같은 형식이니까 이런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TV, SMPS도 여러분들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자, 바이오스 회로의 동작 원리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